인문학, 커피의 정치적 속성을 얘기하는데 커피가 정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검색을 해보면은 커피당이라는 것까지도 있죠. 언론에 좀 나왔지만 다 잊혀졌을 겁니다. 2010년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던 일인데, 이 커피당이라는 것이 이제 6.2 지방선거에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 상임이사라든가 아니면 강노현 방송대 교수가 주축이 돼서 했었고, 이 커피당이라는 것이 알고 봤더니 미국의 그 커피 파티라고 하는 그 한국계 재미교포인 에너벨 박이 했던 것을 따온 거죠. 그래서 그 커피당은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유권자운동인 티파티에 맞서가지고 개혁적인 정치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커피 파티를 전개했던 것인데, 한국에서는 커피당 얘기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어제까지도 계속 글이 올라오면서 SNS 뿔뿔이 정치운동을 전개하는 거죠. 자, 지금 표정을 보니까 커피의 정치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좀 딱딱하겠죠. 커피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정치적 속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커피당이랑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커피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좀 간단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커피에다 인문학을 붙였느냐? 인문학이라는 것이 휴머니티스, 인간성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인간성에 대한 얘기와 커피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커피 인문학을 커피 휴머니타스라고 해서 커피에 대한 일반 교양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인문학을 얘기하는 것의 목적은 커피를 통해서 인간 내면적인 영혼의 어떤 성숙을 도모해보자 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또 왜 정치학이냐? 여기서의 정치학은 처세를 의미한다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폴리틱스에 대한 정의가 많죠. 희소가치의 배분이라는 정의도 있고, 어떤 영향력과 영향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연구다라는 정의도 있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커피 폴리틱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커피를 통한 인간적 속성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한 처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자크 랑시엘가 저희들 나라에도 한 2008년도에 다녀갔습니다. 그때 다녀갔을 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지금 우리 정치학 철학자에는 크게 4대 계파 중에 한 계파를 이끄는 큰 거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정치를 얘기할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견을 모아가는 거다, 그래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거다 하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합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불화를 용인하는 것이 차라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화를 용인한다. 또 정치는 사람들이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 각자 자기 몫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조직이라든 간에 배제된 인간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처음에 우리 차의 문화에서부터 커피는 시작이 됐고, 개화의 물결 속에서 커피가 들어왔고, 1920년대 일제시대 때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 화가, 음악가, 문인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1950년대 들어오면서 상업 다방시대가 열리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인스턴트 커피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주인 대신에 여주인이 등장을 하고, 자, 이렇게 커피를 마시기 쉽게 돼서 이제 다방이 진짜 논하는 장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다방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커피 믹스가 또 하나의 불화의 요인이 돼서 굳이 다방까지 가지 않아도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무실에서. 그리고 2년 있다가 커피 믹스를 토대로 해서 자판기가 등장하게 되죠. 자판기가 등장하니까 더더욱이 다방 갈 일이 없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원두커피의 부흥입니다. 근데 잘 보면 원두커피는 1930년대 지식인층이 일제시대 때 했을 때 원두커피의 르네상스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커피의 맛을 추구하게 되고, 원두커피가 커피 수입 자유화 조치에서 원두가 막 들어오게 되면서 전문점이 생기게 되고 맛을 추구하고, 그런 사이에 99년에 스타벅스가 생기면서 전문점이 시대가 열리게 되죠. 자, 우리는 불화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장르의 붐을 일으키는 걸 봤습니다.
검토해 보면은 신기술이 끼칠 영향에 주의를 해라.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는 앞으로 커피 업계와 관련돼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지금 모두 다 원두 커피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커피 전문점은 그럼 차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커피 전문점 아닌 또 다른 어떤 현상, 불화요인이 싹트고 있느냐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근데 미래는 과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음악 다방이 사멸되고 커피 믹스가 나오고 다방이 또 위기를 맞았다가 원두 커피의 부활로 커피 전문점으로 또 커피 업계가 살아나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미래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쪽의 커피 전문점이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변하지 않는 속성은 항상 건강을 추구하고 휴식을 주고 음식과 조화를 이루고 또 항상 대화를 하는 매개체로서의 커피. 그렇다면 앞으로 커피 전문점을 차리게 된다면 어떤 커피 전문점이 유행이 될 것이냐. 1번, 2번, 3번까지는 기존에 다 트렌드가 나와 있던 겁니다. 특히 3번은 로스트용 커피 전문점은 이제 막 봄을 일고 있는데 커피의 맛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두를 볶아서 제공을 하자. 그래서 요즘에 너도나도 커피 로스터리 카페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커피에서 커피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과의 조화를 이루자. 그래서 이제 멀티형 커피 전문점이 나오고 스타벅스가 이미 그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팔고 주스를 팔고 미국에서는 와인도 팔고 또 동시에 하이브리드형 커피 전문점이라 해서 많이 나오겠지만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보험도 계약을 맺고 차도 팔고 IT도 팔고 이런 퓨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챕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실이 아니더라도 일단 떠들어라 이겁니다.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것이 거짓이 되면 안 되겠지만 주목을 받기 위해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라. 스티븐 데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을 이끌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최상의 방법은 스토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역사가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다. 하물며 역사가 이럴진데 우리가 어떤 메시지나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또 혹은 주목을 받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커피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의 걸작은 칼디설입니다. 칼디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요지는 그렇습니다. 목동이 염소를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놈이 뭐를 먹고 오더니만 막 이리저리 날뛰면서 굉장히 에너제틱하더라. 그래서 이 칼디라고 하는 목동이 마을로 내려와서 수도승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걸 먹더니만 염소들이 잠도 안 자고 계속 에너제틱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뭡니까? 수도승이 나도 한번 먹어보자. 했더니만 밤새 기도가 잘 되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디와 관련된 얘기를 자세히 뜯어보면 더 얘기들이 많습니다. 칼디, 당신은 이제 양치기냐 염소직이냐? 이제 그 커피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치기 칼디라고 하고 어떤 데는 염소치기, 양치기 칼디라고 해놓고 춤추는 고트, 그래서 춤추는 염소라고 얘기했구나. 정신이 없어요. 응? 그리고 또 당신 칼디는 언제적 사람이냐? 당신이 진짜 염소가 커피 열매를 먹는 걸 돈으로 받느냐?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천년, 그러니까 한 2000년을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에 열광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진짜 칼디 당신은 염소가 커피를 먹는 걸 보았느냐? 케네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우리 CCA의 고문께서 실제로 예멘에 가서 지금 보면 염소한테 커피 열매를 줬습니다. 안 먹어요. 그럼 예멘 염소만 안 먹느냐?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분이 또 줬습니다. 싱싱한 거를 줬는데 뒤에 있는 저 염소들이 외면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근데도 칼디의 전설은 진실처럼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좋다. 그러면 우리는 칼디가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 언니에 살았다라고 하자. 그러나 하나만은 따져보자. 왜냐하면 커피가 이슬람교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기독교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 보면은 그러니까 무슬림처럼 보이죠?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슬람의 무슨 사제처럼 보이고,
이게 에티오피아의 정교회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정교회는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왼쪽 무슬림 아닙니다. 칼딩은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커피의 문화는 이슬람교가 시작을 했고 이슬람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에티오피아 기독교가 만든 것을 이슬람교가 자기네 것으로 만들었느냐? 그 비결이 바로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여러분도 일상생활에 활용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커피의 정착을, 처세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무슬림을 시킨 또 하나의 커피 스토리는 뭐가 있냐면은 밑에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커피를 몹속에 넣고 죽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커피에 잠잠 성수와 같은 효과가 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카바 신전입니다. 저기를 향해서 1년에 이슬람 교도들이 오는 거고, 요즘 같아서는 200만 명이 온다는 거고, 저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을 믿지 않으니까. 검은 천으로 씌워가지고 쿠란만 적혀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동쪽 오른쪽에 검은 돌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만지는 거, 그 옆에 성순물이 있는데 그 물을 떠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자도 살린다, 병도 치료한다. 근데 저기에 다가갈 수 없으니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커피를 가져가도 된다. 잠장성수와 똑같다. 저거를 마시면 지옥에 안 떨어진다라는 스토리텔링 때문에 맞아 떨어지게 된 거예요. 1년에 한 번 저기 오는 수십 명, 그 옛날 같으면 엄청난 그 인력들이 왔다가 커피를 갖고 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슬람 국가로.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커피가 자기네들 것이 되는데 이런 스토리텔링이 크게 기여를 했다. 진실 그 자체부터는 그 자체보다는 진실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집중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보면 진실보다도 더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물며 단군에까지 사진이 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분들은 누구시냐? 왼쪽이 단군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환인, 하느님입니다. 환인이라고 하고 가운데가 단군이고 오른쪽은 인간이 된 곰과 결혼해서 단군을 만든 환웅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스토리텔링이에요. 자,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커피 인문학을 저희가 CCA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